대한민국은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한 미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애매한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해야 되고 굉장히 주변 정세가 어려운 정세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완전 양분화가 돼갖고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 그거예요. 패자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승자는 패자를 끌어안고 나라가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라는 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잘 아시고 세계 정세, 우리나라 정세를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항공모함 하나로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미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 패권. 그러면 미국이 달러 찍어내고 뭐 세계 경제 휘어잡고 이러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군사력 패권이에요. 미국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걸프전, 그 중에 우리나라는 휴전을 했고 베트남에게는 패배를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철수를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도 이제 함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지향을 갖고 정치를 하려 해도 거기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이 방향을 틀면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미 합중국 군대 또는 미군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미군의 통수권자이자 총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있죠. 물론 국방부 장관도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군은 1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로 인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100억 달러씩 국방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도 국방비가 700조입니다. 700조.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은 540조예요. 그런데 미국은 국방 예산만 700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 예산이 700조에 우리는 540조. 그러니까 미군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군대 규모도 조금 감축될 예정이지만은 요즘 중국이 국방비를 많이 늘리니까 다시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 예산을 점점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체계를 보면은 미국 국방부가 있고 미국 육군이 있어요. 육군, 미국 해군이 있고 미국 공군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특별한 군대가 있어요. 대개 육해군 이렇게 3군으로 운영이 많이 되는데 미군은 해병대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해병대가 잘 운영되느냐 하면 전 세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상륙을 하든 낙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군인들이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나라에 상륙을 해서 웬만한 걸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면은
그때는 미 육군이 들어가서 육지에서 군사작전을 펼치죠. 그리고 미국 우주군이 있어요. 미국은 우주군이 있어요. 그래서 UFO 같은 마치 그런 비행기들도 미군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군으로 대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해안경비대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전쟁 때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또 미국은 국민위병국이라는 게 있어요. 각 주별로 편성된 시간제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로 편성된 부대입니다. 현역이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는 예비군들. 전시에는 현역 사단의 부족한 병력을 부대 단위로 보충하게 됩니다. 단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별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미국 국민위병사단은 전투준비 태세에 관한 등급 평가를 받습니다. 이 등급은 군사 기밀로 분류됩니다. 미군은 대개 지원 제도죠. 지원을 하는데 월급들이 대개 하병들이 우리로 본다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 경찰 얘기는 안 했는데 미국은 뉴욕 NYPD라고 그러죠. 뉴욕 경찰들은 보통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받습니다. 월급으로.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연봉이죠. 연봉. 그렇게 많이 받아요. 군인이 되면은 잘 살 수 있죠. 계급 체계는 미국은 확고한 문민 통제 기반으로 한 군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장관 휘하 각 군 장관을 두고 있고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직속 부하이자 제복군인 최선 책임자예요.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장관의 직속 부하인 거죠. 또 각 군 장관의 의전 서열은 명예역 원수로서 대우하며 각 군 장관이 해당하는 군의 지휘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주방위군은 육군 장관이 지휘하고 해병대와 해안경비대는 해군 장관이 지휘를 합니다. 입대, 미국은 자원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아주 멋있는, 아주 잘생긴 군인이 거기서 입대를 환영한다고, 입대를 해달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광고를 붙입니다. 외국인이 미군으로 입대하려면 매분위 과정을 지원하면 됩니다. 자국 국민이 미군으로 입대할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이 입대하면 프라이베이트 2등병으로 시작합니다. 고졸 이하들은. 그리고 대졸 학력을 보유한 채 입대하면 꼬르포랄이라고 상병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매분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죠. 매분위 과정은 뭐 의사라든지 특이한 어떤 석박사 과정을 가지면서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은 바로 시민권을, 미군에 지원을 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미군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 장교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트포인트와 그 유명한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죠. 이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또는 장성급 장교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추천서를 얻기 위해서 작성하는 에세이가 상당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미국 강의 다니면서 웨스트포인트 졸업하고 장교로 근무하는 여자 대위도 봤고 남자 장교도 봤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진짜 잘해야지 또 체력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야만이 이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OCS, 학력과 상관없이 지원자를 받아서 소정의 훈련을 시키고 인간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GTG, 현역 사병이 3년 동안 복무한 이력을 근거로 장교를 지원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요. 미국은. 또 ROTC, 미국군의 ROTC는 대한민국의 ROTC와 달리 소수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위 인강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전역을 합니다. 미국의 ROTC들은 학비를 다 내주죠. 학비를 다 내주고 용돈도 줍니다. 용돈도
제가 세크라멘토에 강의 갔을 때 아주 마음에 드는 젊은 친구인데 치과를 다녔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 한 달에 200만 원인가? 의대 학비 다 국가에서 내주고 한 달에 200만 원인가 용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 예산이 700조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방위를 전담하는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일본, 법에 의해 정규 군인이 없는 나라죠. 그라나다,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웨이크 섬, 노바사 섬 등 식민지 또는 군인이 없는 나라들을 방위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독일 등 해당 국가의 군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나라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방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한 미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 해외에 주둔 미군군은 20만 5,118명에 135개 나라에 820개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한 200개 나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135개 국가에 나가 있는 거예요, 미군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누가 지금 다스리느냐 하면은 미국이 다스리는 거죠. 미국의 미군이. 동아시아 태평양 주둔 미군군은 8만 4천 명.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예요. 유럽 주둔 미군군은 8만 명. 이 숫자만 봐도 미국이 유럽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태평양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가 결정이 되죠. 4천 명이 더 많은 거니까. 4천 명이 뭐가 많으냐 그러는데 미군은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도 신속 배치군은 47,391명입니다. 2006년에 주한미군의 일부가 신속 배치군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미군이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더 이상 철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는 체제가 아주 불안정한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각 국가들의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미 해병대가 경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은 외부 경비는 의무경찰, 상설경비, 중대대원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아메리카, 중남아메리카, 미국 본토를 얘기합니다. 북부사령부, 미국 콜로라도, 피터슨 공군기지가 있고 미국은 상비군 총 121만 9,995명, 2011년 기준입니다. 이제 조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조금 감축을 좀 해나가고 있으니까. 예비군은 108만 2,718명이 있습니다. 민간인, 군무원들, 의사들, 또 법적인 군무원들은 1,126명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미국이 143명 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138명이 가 있습니다. 자, 중남아메리카 남부사령부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가 있죠. 쿠바 관타나모, 여기 유명하죠. 관타나모는 2,306명이 가 있고 푸에르토리코는 769명이 가 있어요. 온두라스는 412명이 가 있고 콜롬비아는 125명이 가 있고 에콰도르는 13명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군인 숫자까지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전 세계 어디든 미군이 가 있어요. 그 한 명이 군대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 한 명이 미국의 군대.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정치 성향, 군인들이 내전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죠. 아프리카, 대서양 동쪽, 인도양 서쪽, 서남아시아. 중부사령부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소재하고 있어요. 지부티에 2,400명, 케냐에 1,531명, 바레인에 1,389명, 사우디아라비아에 274명,
카타르에 158명, 아랍에미리트에 87명, 이집트에 29명, 세인트 헬레나에 10명, 쿠웨이트에 10명, 오만에 10명 가 있습니다. 유럽, 구동독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에는 미군이 없지만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에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추진하고 있죠. 러시아는 벨로루시아, 우크라이나 외에 카자흐스탄과 관세 동맹을 추진,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유럽 방위연합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그래갖고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아이슬란드에는 군대가 없는 대신 해안 경비대가 가 있습니다. 영국과 어업 전쟁인 대구 전쟁, 청어하고 대구를 확보하는 전쟁에서 미군은 활약을 했고 3차 모두 아이슬란드가 이깁니다. 지금도 고작 군인이 4,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뒤에서 지켜준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관장하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러시아 외에도 유고슬라비아 1993년 코소보 전쟁도 참관을 했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지브롤터 해협은 스페인하고 모로코에 이게 아주 굉장히 가까워. 그리고 이제 그 안쪽은 지중해고 바깥은 대서양이죠. 해협과 대서양 경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세인트 헬레나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대서양을 드나드는 각국 해군과 연락, 초계를 담당하는 임무도 하고 있죠. 유럽 사령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유럽 주둔은 8718명 2011년 기준입니다. 또 5군단이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 53,700명이 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10,000명이 가 있고 영국에는 9,000명 가 있고 터키에는 1,400명 가 있고 벨기에 1,300명, 스페인 1,400명, 포르투갈 864명, 네덜란드 541명, 그리스 341명, 노르웨이 80명, 덴마크 25명, 헝가리 19명, 체코 10명.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단 10명이라도 한 사람이 미국 군대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북태평양, 남태평양, 인도양, 동쪽에도 있죠. 태평양 주둔 미국군 84,000명입니다. 하와이에 35,000명 있고 하와이에 제일 많이 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일 미군 일본에 39,000명 가 있고 우리나라에 28,500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꾸 줄이자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미군이 주둔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7,000명 있고 괌에는 2,800명 있습니다. 이 괌에 가보면은요 그 괌 앞바다에 엄청난 큰 배가 떠 있어요. 섬 같은 배가 떠 있어요. 1년 365일 떠 있어요. 왜 떠 있느냐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병참기지에 모든 군수물자가 거기서 다 날라지는 거죠. 미국에서 올라오면 멀잖아요. 괌은 훨씬 가까우니까 거기 떠 있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에 711명, 디에고 가르시아에 240명, 태국에 84명, 마셜 제도에 26명, 인도네시아에 19명, 필리핀은 현재 미군의 최대 기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 나라라는 거, 패권 국가라는 거, 단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는 중국이 좀 미국하고 양분하고 싶다. 그래서 1대1 중국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서진 정책을 펼치고 언제든지 중국은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역사적으로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당나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원나라 때도 물론 몽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랬고 명나라 때도 그랬고 청나라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게만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력을 미치죠. 수출입이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애매한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해야 되고 굉장히 주변 정세가 어려운 정세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가 완전 양분화가 돼갖고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 그거예요. 패자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승자는 패자를 끌어안고 나라가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라는 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잘 아시고 세계 정세, 우리나라 정세를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은요, 미국에 지금 11척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비행장이에요. 떠다니는 비행장. 인천 비행장을 떠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공항 비행장을 떠다니게 할 수 있어요. 비행장을 떠다닌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 뭐 48시간 이내에 어느 나라를 타격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살린 거는 물론 미군이고 유엔군이고 또 우리의 학도병들이었지만은 우리를 살린 거는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 동해, 남해, 서해 항공모함 3대가 딱 바다에 떠 있다가 막 수도 없는 비행기들이 항공모함 갑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바다에 공항을 옮겨가면서 항공모함 3대가 낙동강을 넘어오려고 그랬던 북한군들을 막았던 거죠. 또 흥남 전투 철수를 할 때는 흥남 일대를 전부 다 막았거든요. 중국 배들이. 근데 항공모함 7대가 흥남을 감싸 안아갖고 해병대 10만 명, 우리나라 피난민들, 월남하고 하는 피난민들 11만 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항공모함은 현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키입니다. 키. 그런데 그 항공모함을 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항공모함 훈련할 때 보면은 가끔 1대가 들어온다, 2대가 들어온다, 3대가 들어올 때까지가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만약에 우리나라 부산에 동해상에 3대가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만약에 그 3대가 마음을 먹고 정밀 타격을 하면은 뭐 숨어있는 벙커버스터, 숨어있는 벙커 안에 있는 수뇌부들, 그 다음에 레이더 기지들, 그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들, 이게 순식간에 그냥 싹 쏟아부을 수가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항공모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항공기를 탑재하고 발재시키는 함선, 초계함, 구축함, 전함, 지금 미국에서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을 운용하고 있어요. 니미츠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에 탁월한 미국 해군 제독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미츠급 그러면은 10만 톤, 배수량이 10만 톤 정도 되는 거를 니미츠급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니미츠급이 있고 초계함, 구축함, 전함은 3만 톤이 넘느냐, 만 톤이 넘느냐, 만 톤 이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초계함, 구축함, 전함으로 하죠. 항공모함이 한 대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한 대만 갈 수 없는 이유가, 항공모함에는 유일하게 뭐만 있어야 되느냐면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시설만 있어야 돼. 근데 그 큰 배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그 끝에다가 전부 다 막 기관포, 랭스터기 뭐 이런 거를 탑재해 놓으면은 전투기가 뜨다가 걸릴 수도 있고 내리다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모함을 보면 항공모함 꼭대기는 평평합니다. 아주 평평하고 항공모함이 보통 10층 정도 되거든요. 한 6, 7, 8, 9층은 전부 다 폭격기를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발진할 거면 얘가 엘리베이터 식으로 쭉 올라와 갖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상에는 시위를 하려고 선상에 배를 꽉 채워놓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이제 전부 다 6층, 7층, 8층, 9층에다가 다 폭격기, 뭐 또 전투기, 그다음에 또 정보기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진시켜야 될 때 전부 다 밀어 올려갖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력 전투용 군함과는 달리 함재기 운용에 특화된 군함들이죠. 전부 다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옆에 구축함, 초계함, 전함들이 있죠. 군용기를 함내 적재하고 이착함, 이륙, 착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바다 위에 움직이는 공항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운영한다면 해군력의 수준이 달라지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나룻배 취급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룻배 같이 쓰는 나라들이 몇몇 있죠. 태국, 인도, 아르헨티나 이런 거는 나룻배 수준으로 쓰고 있죠.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지구 대다수의 지역을 재래식 전력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70%가 바다이고 거의 모든 바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면은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거,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미국의 11대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한 4대 내지 큰 훈련 아니면 5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박해 있죠. 그 돈이 어딘데 그 돈을 쓰겠어요. 어쨌든 인적, 물적으로 왕래하기 위해 대다수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해안시설 300km 안에 있기 때문에 300km 안에 있기 때문에 300km 선상만 딱 들었으면 바로 비행기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전투기를. 그러니까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모함만큼 적절한 강도의 원거리 전력 투사 수단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야말로 현대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력이에요. 우리는 지금 미국의 제7함대가 태평양을 지키고 있죠. 7함대가 항공모함이 한 3대 있다고 그러죠. 물론 이 중간에 이제 4대가 합치기도 하고 5대가 합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함 내부에는 거대한 경납고, 우리는 경납고가 이렇게 원주 비행장에서 제주도 갈 때 경납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비행기 집어넣는 동그란 거. 그건 이제 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함수에는 배 앞에서부터 배 밑에 끝에까지 전부 평탄한 비행용 갑판을 지니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에서 보면 막 구축하면서 엄청난 포 길이는 항공모함 꼭대기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착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상의 이동형 비행장으로 쓰이기 위해 탑재된 항공기의 보관, 정비, 이착함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배 위는 평평하게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배임에도 일반적으로 고정 무장은 소수의 방어용 방공 병기만을 탑재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얘기예요. 미국도 단장 혹은 2연장 2에서 5, 8인치 함포를 2에서 18문씩 장착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올려놓으니까 이륙하는 데도 방해가 많이 되고 착륙하는 데도 방해가 많이 되고 거기서 포를 쏘게 되면은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착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배들은 아주 깨끗한 갑판만 놓여 있다라는 거. 왜 그러느냐? 일반 구축함, 순양함 그런 함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현대 미국의 항공모함만 봐도 그 덩치에 시스페로우 함대공 미사일 8연장 발사기와 펠렁스 몇 개 장착한 게 고작이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포 몇 개, 그 다음에 펠렁스라고 돌아가면서 총알 날아가는 거 있죠? 1분에 한 3,000발 날아가는 그런 거, 그거 몇 개 장착한다라는 거죠. 요즘 펠링스를 떼어내고 림을 장착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달고 싶어도 그런 걸 달기 시작하면 원래 목표인 함재기 이착륙 운용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제대로 달지 못하며 항공모함 자체 무장을 덕지덕지 달아놓는 것은 호위전단의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의 방식입니다.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미국 10척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니미츠급이라고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배수량 10만 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에 취역한 신규 함규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1번 제럴드 포드를 더해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보다 큰 와스프급 아메리카급도 포함시키면 20척이라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대는 그냥 정박시켜 놓는 거예요. 얘네들은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도 언제든지 발진할 수 있지만 아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굳이 20척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이 꽂힌 항공기의 보조격인 수단으로 항공모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30개의 나라에 미국이 나가 있는 거예요. 130개의 나라에 온 나라에 다 나가서 단 10명이라도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항공모함 함대는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니미츠급 같은
대형 항공모함과 보통 80에서 90대의 전투기를 고성능이죠. 그걸 싣고 다니죠. 또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순양함, 구책함, 대잠 경계를 맡은 호위함.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쫙 가면 옆에 배가 쫙 따라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은 2대에서 5대 정도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헬기까지 같이 떠 있어갖고 이거를 항모 전단이라고 그럽니다. 요 정도의 항공모함이면은 웬만한 나라, 2-3개 나라의 공군 전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항공모함의 파괴력은 해안이 있는 곳에서 미군이 작전을 할 때 빛을 발하죠. 실로 미 해군 1개 항공모함 전단의 파괴력은 웬만한 국가 2-3개의 공군 전력을 다 합친 것과 정예 육군 2에서 3, 4단의 파괴력만큼 강력한데 미국은 이런 항공모함을 11개를 운영하는 거죠. 지금 2개를 더 13만 톤급, 14만 톤급 항공모함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군사력에 자꾸 조금씩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 먼저 경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경제 충돌 끝에는 결국 군사 충돌이에요.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미국이 실질적인 병력을 투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면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을 바로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2 전선을 가지게 되죠.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러시아하고 만나고 하나는 중국, 미국하고 만나게 되죠. 지금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소리로만 계속 지르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 전선을 미국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깁니다. 국가 군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 134개 나라 정도 되는데 그 나라하고 미국 한 나라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어쨌든 지금 중국은 2대 경항공모함, 약간 작은 항공모함을 운영을 하고 2대를 지금 더 진수를 하고 있죠. 그게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한번 해볼 만 하겠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껴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경항공모함, 독도함뿐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중요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명이 결정되죠. 우리나라 항공모함이 2대 있는데 이게 중국에 가서 붙느냐 미국에 가서 붙느냐.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붙는다 그러면 중국은 전력이 굉장히 작아질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붙는다 그러면 지역적인 이득은 얻겠지만은 경제적 이득, 군사적 이득은 얻지 못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를 좀 하면 국방 예산은 미국이 7,160억 달러예요. 중국은 2,076억 달러.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도. 병력은 미국이 128만 명, 중국이 218만 명. 전차는 미국이 5,884대, 7,716대 전차. 그런데 사실은 에브럼 전차라고 그러나요? 한 대도 지금 파괴된 적이 없는 최신의 전차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다 30년, 20년 된 전차들입니다. 이 전차는 우리나라도 전차를 참 잘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차들을 보면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은 우리나라 사정거리가 20km 포가 있어요. 북한은 최고 멀리 쏘는 게 10km의 전차 포 길이에요. 그러면은 20km 그 전차 하나는 10km 사정거리에 있는 전차하고 싸우면은 100대 1이라도 사정거리가 긴 전차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쫙 펼쳐져서 평지가 넓어갖고 진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좋고 산이 많기 때문에 일렬로 서서 오는 형식이에요. 그래갖고 언덕 좋은 데다 잡아놓고 거기서 한 대씩만 때려도 한 대도 못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차의 능력, 사정거리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전투기는 미국이 1962대 있고 중국이 1125대 있는데 미국 전투기는 날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세모 같은 게 이렇게 날아가고 B2B 대형 폭격기들은
이거는 뭐 스텔스 기능도 갖고 있어갖고 찾아내지도 못해. 어느 순간 그냥 폭탄을 쏟아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구축함은 미국이 75척, 중국이 83척. 항공모함은 미국이 20척, 중국이 3척. 핵 잠수함은 중국이 4척, 미국이 18척이 있습니다. 전투함의 함정 크기를 결정짓는 배수량에 따라서 전투함 이름이 주어집니다. 대체로 10,000톤급 이상인 것을 순양함이라고 그래요. 배수량 10,000톤. 그 다음에 10,000톤급을 구축함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500에서 4,000톤급을 호위함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00톤 안팎의 초계함을 나눠요. 10,000톤 이상인 경우는 순양함. 제일 큰 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천안호가 3,000톤급이었나 그런데 굉장히 큰 거예요. 3,000톤급만 해도 10,000톤은 안 보이죠. 샌디에고에 미 해군이 있어요. 해군 부대 그 근처에 이렇게 관광을 갈 수가 있었는데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었어요. 안 보여요. 아래에서 위도 안 보이고 옆에서 옆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배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안에 어마어마한 군수물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배수량이란 뭐냐면 배가 물에 뜰 적에 그 무게로 인해 밀려나가는 물량의 중량에 그 배의 중량 같은 것이어서 주로 군함의 중량을 표시하는 말이고 펌프가 물을 뽑아내는 엔진에서 물을 뽑아내는 양을 가지고 리미트급이다, 순양함급이다, 구축함급이다, 호위함급이다, 초계함급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것들은 키티호크급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급 항공모함이 있고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이 제일 큰 거예요. 차기급. 근데 기존 배수량은 10만 톤, 만재 배수량은 10만 6천 톤. 비행기 갑판 길이는 332m, 대개 333m라고 그래요. 333m면은 100m 달리기를 3번 할 수 있는 거리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길이는 317m, 그 다음에 폭은 76.8m, 선체는 40m 정도. 비행 갑판하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여기 꼭대기는 76m, 이쪽으로는 40m라는 얘기입니다. 흘수선이라는 게 뭐냐면 배가 잔잔한 물에 떠 있을 때 선체와 수면이 접하는 경계선을 흘수선이라고 그래요. 대개 11m에서 12.5m. 그러니까 한 4층 정도는 물에 잠겨 있는 거죠. 배 4층 정도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추진 방식은 원자력, 지금은 다 원자력 추진 방식을 씁니다. 기관 출력은 26만 마력, 뭐 대단한 거죠. 속도는 30노트. 요거는 시속 한 55km, 우리 한 시속 60km까지 낼 수가 있는 거죠. 승조원은 6,000명 정도 배 탈 수 있습니다. 1번 함이 니미츠는 태평양 전쟁 때의 전쟁 영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땄고 계속 자매함들의 취역에 따르는 부분적인 개수는 있지만 전장 332, 폭 76m, 선체폭 40, 흘수선 11.3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만재 배수량은 롱톤 기준 초기형은 97,000톤, 후기형은 106,000톤, 6,000평 넓이의 비행 갑판에서 90여 개에 달하는 고성능 전투기를 운영합니다. 이걸 다 니미츠급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볼 때 뭐 니미츠급 무슨 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10만 톤짜리 되고 비행기는 한 90대 싣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항공모함 자체의 규모는 치과, 편의점, 헬스장, 도서관, 수영장, 제과점, PC방, 소방서, 영화관, 은행, 자체 방송국, 박물관, 심지어는 대학 학위도 딸 수 있어요. 보통 한 번 타면은 1년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함내 전용 일간지가 발령돼 있어서 함내 곳곳에 길을 잃어버릴 때 대비해서 번지스가 벽에 붙어 있어요. 여기 몇 번지다, 몇 번지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거야. 이 수병이 길을 잃어버렸고 길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이 수병 찾는데 한 3개월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수병은 탈영병이 된 거야. 배 안에서도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도 탈영병이 생길 정도로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핵추진 항공모함,
동원역은 가압수형 원자로 2기 최대 출력이 26만 4천 마력 증기터빈 4개를 작동시켜서 4축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최대 속도 32노트, 그래서 55km에서 시속 60k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시간 달리면 600km죠. 그러니까 48시간도 안 걸려요. 하루면은 모든 항공모함은 전쟁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핵 연료봉의 수명은 20년으로서 이론상 함체 자체는 20년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항속거리는 식량과 탄약 그리고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꿔주는 거죠. 아무리 크고 현대식 장비들이 모두 들어갔다 해도 결국 함선입니다. 더구나 항공모함의 경우 작전산 수개월을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인한 군인이라고 해도 몇 개월씩이나 바다에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게다가 군사작전과 같은 긴장감 높은 일도 있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죠. 실제로 항공모함은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미 해군의 근무 기피지 중 하나입니다. 해군에서 너 항공모함에 너 이번에 제네럴호에 타게 됐어. 아, 그리고 내가 왜 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만큼 건조 비용도 비싼데 1번 함인 니미츠 경우에는 1975년 취역을 했는데 당시 18억 달러 들어갔다고 그래요. 로널드 레이건 이전에 초기형 니미츠급은 45억 달러가 들어갔고, 또 도널드 레이건은 62억 달러가 들어갔고, 니미츠급의 후계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한 척당 135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135억 달러.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양이 들어가는 거죠. 신의 방파 이지스함. 항공모함을 수호하는 구축함들 보면은 이지스함이 보통 3대에서 5대 정도 되거든요. 이지스라는 말은 신의 방패라는 뜻이에요. 이지스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답찬 고성능 함정을 말합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목표물의 탐색으로부터 이를 파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최신 종합 무기 시스템입니다. 일본에 5대가 있고 우리나라가 3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지스함은 2가지 측면에서 다른 전투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그 비밀이죠. 이지스 하면은 이렇게 포가 바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군함인데 우리 거북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스파이 1입니다. 컴퓨터 통제 방식의 스파이 1 레이더는 레이더 센서가 전후 좌우로 부착돼 사방으로 동시에 전자기방 빔을 쏩니다. 하여튼 사방 전체를 쏘는 거죠.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어요. 동시에 저게 지금 배가 있구나, 저게 지금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구나, 저게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구나, 이걸 동시에 2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요. 그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요. 24개를 딱 선정해갖고 가장 위험한 거, 가장 가까운 거, 그런 이집스를 이제 우리 대처까지 갖게 된 걸로 돼 있죠. 세척만 해도 많은 거죠. 대척만 해도. 일본은 이지스함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미군은 막강한 항공모함의 전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뭐 국가에 좀 문제가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항공모함 전단은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보좌하는 장군들이 지금 남태평양에 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를 지금 분쟁 지역에 보내면 좋겠는가? 그럼 그건 필리핀에 있는 거기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빨리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엄청난 비행기를 순식간에 한 대도 아니고 90대, 100대를 2대 보내면 막 200대를 보내는 거니까 그냥 전쟁을 싹 정리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빨리 그렇게 정리하지 이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건드리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국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남중국해를 진출하려고 그러는 중국한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항공모함 하나로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미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때로는 무력이고 그 무력의 상징은 바로 힘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 하늘과 바다, 그 어디에서든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떠다니는 군사기지, 한 나라의 국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는 지금, 이 항공모함 하나가 배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강력한 무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질서와 이익,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군사력일까요? 경제력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세의 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대와 화해, 그리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무기보다 무서운 건 깨어있는 한 사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군사력과 힘의 논리 속에서도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내가 속한 이 땅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